이번에 소개드릴 책은 위버맨시. 제가 이 책을 어디서 소개받았는지는 잊어버렸는데요. 정말 대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계속 대출 중인 거예요. 그래서 더 한번 궁금하고 읽어보고 싶었던 책입니다. 이 책은 니체가 1879년에 출간한 너무나 인간적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작업했습니다. 니체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실천적인 조언을 추가하여 단순한 번역이 아닌 새로운 글로 구성했다는 어나니머스라는 필명의 작가의 말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모두 3개 파트로 나눠지며 113가지의 짧은 단문이 실려 있습니다. 파트 1.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니체의 대표적인 문구죠. 자기의 극복과 성장에 관한 43가지 삶의 태도를 다룹니다. 첫 번째, 자신만의 길을 찾아라. 우리는 모두 의심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그 안에서 중요한 사실을 배웠다. 바로 정해진 답이 없다면 내가 직접 만들어내면 된다는 것. 세상에 내놓은 확실한 답이 없다면 결국 당신이 그 답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고통조차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인생은 진짜로 가치 있어진다. 물론 누군가는 도덕성을 부정하고 익숙한 사고방식을 뒤흔다며 비판할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삶이 반드시 도덕적이어야만 한다고는 믿지 않는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선택들이 우리를 시험한다. 그 덕분에 인생은 훨씬 흥미롭고 다채로워진다. 두 번째, 당신 안의 가능성을 깨워라.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의존하지 마라. 대신 당신의 손과 발, 그리고 정신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라. 진정한 힘은 머릿속 공상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몸을 움직여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자만이 그 힘을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러니 바로 지금 당신만의 길을 만들어라. 두려움과 오히려 잘된 일이다. 두려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러니 도망치지 말고 맞서라. 세 번째, 질문하는 자만이 자유로워진다. 내가 믿었던 것들은 정말 옳았을까?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나를 가두고 있었던 건 아닐까? 진짜 내 것이라 여겼던 것들이 과연 내 것이 맞았을까? 이 질문들은 완전히 새로운 길로 당신을 이끈다. 낯설고 고독한 길이다. 때로는 실수하고 길을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야말로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 두려워하지 마라. 의심과 혼란, 그리고 고독조차도 자유를 향해 가는 과정이다. 계속 질문하라. 그 질문들이 결국 당신만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네 번째, 고독과 실현을 두려워 말라. 강한 사람은 좋은 날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불안과 실현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자유로운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배움을 찾고 어려운 순간에도 에너지를 잃지 않는다. 사랑이나 증오에 휩쓸리지 않고 마치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는 아이처럼 무너져도 다시 쌓고 그 과정을 즐길 줄 안다. 중요한 것은 무너졌다가도 다시 쌓아 올리는 바로 그 경험이다. 그리고 당신도 이 길을 걸을 수 있다.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순간들도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니 멈추지 마라.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당신만의 길이 된다. 다섯 번째,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달라진다. 힘든 시간을 버티고 나면 그 시간들이 당신을 더 성장하게 만든다. 삶이 버겁게 느껴질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 회복이란 아픔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아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용기를 얻는 과정이다. 여섯 번째, 내 삶을 다스릴 힘은 나에게 있다. 나에게 생기는 모든 혼란과 의심은 어디에서 온 걸까? 그러다가 문득 깨닫는다. 내가 가진 믿음과 원칙도 필요하다면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물론 믿음과 선함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 도구처럼 필요할 땐 꺼내 쓰고 아닐 땐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러다 문득 다시 깨닫는다. 삶이란 처음부터 완벽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그리고 하나 더, 강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을 휘두르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라는 사실도. 일곱 번째,
인생의 문제는 당신을 단단하게 만든다. 모든 문제는 우리를 흔들어 놓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흔들림 속에서 진짜 자신을 발견할 기회를 준다. 우리는 종종 문제가 삶을 방해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문제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8번째, 진짜를 찾기보다 먼저 진짜가 되어라. 우리는 종종 반짝이는 것에 쉽게 마음을 빼앗긴다. 반면 처음 봤을 땐 별 매력을 못 느꼈던 것들이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비로소 깨닫게 된다. 바로 그것들이야말로 쉽게 무너지지 않는 진짜 힘을 지녔다는 사실을.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겉과 속을 구분하는 일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가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남들이 만든 가짜를 구별하기에 앞서 내가 가짜가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9번째, 중요한 것은 깨어있을 때 하는 일. 우리는 때때로 꿈을 꾼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 하고 스스로 묻는다. 꿈은 단지 상상에 불과하다. 하지만 현실은 당신이 직접 바꿀 수 있다. 그러니 꿈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애쓰지 마라. 대신 눈을 떴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라. 진짜 변화는 꿈속이 아니라 깨어있는 순간에 만들어가는 것이다. 10번째, 행복만을 위해 살지 마라. 사람들은 늘 행복을 꿈꾸며 마치 그것이 인생의 정답인 듯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묻는다. 그러나 모든 것이 행복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진짜 깨달음은 때로는 불편하고 원치 않는 답과 마주하는 순간에 찾아온다. 그 불편함이야말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다. 그러니 행복만을 위해 살지 마라. 행복은 당신이 가는 길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 목적지 자체가 아니다. 11번째, 인생은 태도에 달려있다. 우리는 종종 사소한 일에도 그 이유를 찾으려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이다. 세상은 정해진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당신의 태도에 따라 끝없이 변화한다. 12번째,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에게 물이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고 해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흥미로운 정보일 수는 있지만 그가 파도를 뚫고 나아가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삶의 의미는 이미 정해진 무엇이 아니라 당신이 행동하는 순간에 생겨난다. 13번째, 꿈속에서도 도망치지 마라. 꿈은 당신이 무시해온 것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시험장이다. 그렇기에 꿈속에서 때때로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다. 꿈은 해석하는 대상이 아니다. 직면하고 현실에서 싸워야 할 대상이다. 그러니 피하지 마라. 꿈속에서조차 당신 자신과 맞서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꿈에서도 현실에서도 영원히 도망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14번째, 정답은 세상이 아닌 당신이 만든다. 사람들은 세상이 마치 정해진 퍼즐처럼 조각을 맞춰가다 보면 결국 진실이 보일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문제는 이 퍼즐의 그림이 계속 변한다는 것이다. 세상은 고정된 게 아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편견과 욕망이 쌓여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일까?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 것인가이다. 세상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 당신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선택이 당신을 독보적인 존재로 만든다. 15번째, 정말 쉬운 길이 있을까? 많은 사람의 인생이 너무 힘들다며 좀 더 쉽게 사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한다. 그러나 정말 쉬운 길이 존재할까? 만일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발견했다면 그 일이 얼마나 험난하든 기꺼이 걸어가라. 16번째,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만든다. 불확실한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내일을 위한 길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완벽한 계획이 없어도 괜찮다.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다.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 큰 숲이 되려면 그 씨앗을 돌보고 가꾸며 스스로 길을 개척해야 한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도 멈추지 말고 더 큰 미래를 바라봐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움직이는 사람이 되라. 17번째, 비교하지 마라.
세상은 마치 거대한 쇼핑몰에 들어온 것 같다. 옛날에는 하나의 가게에서 하나의 물건을 보고 결정했다면 지금은 수만 가지 선택지가 눈앞에 펼쳐진다. 중요한 건 비교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비교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비교를 넘어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 18번째,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위대한 시대는 우리에게 영감을 준다.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하지만 과거를 그대로 재현하려는 시도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일 뿐이다. 진짜 성장은 과거를 복원하는 게 아니다. 새로운 방식, 새로운 생각으로 만들어야 한다. 낡은 벽돌로 집을 짓는 대신 새 재료로 더 단단한 집을 세워야 한다. 19번째, 오직 자신에게 기대라. 스스로에게 내가 원하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 물어보라. 그 답이 곧 내가 만들어가야 할 길이 될 것이다. 당신이 바라는 세상을 직접 설계하라. 20번째, 흔들린다면 오히려 좋다. 역사를 보면 변화의 순간마다 사람들은 흔들렸다. 하지만 끝까지 남은 이들은 그 혼란을 넘어 더 나아가려 했던 사람들이다. 그 흔들림을 넘어설 수 있다면 이전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된다. 불확실한 시간이 지나며 자신도 몰랐던 힘과 용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21번째, 복잡할 땐 예수를 만나보라. 우리는 종종 너무 많은 생각에 스스로를 가둔다. 그럴수록 머릿속은 더 복잡해진다. 그럴 때 뜻밖의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예술이다. 때로는 그림 한 점, 노래 한 곡, 영화 한 편이 수많은 말보다 더 큰 깨달음을 준다. 그러니 머리가 복잡하고 삶이 버거울 때 예술을 찾아라. 예술은 더 잘 살아가기 위한 또 하나의 길이 될 수도 있다. 22번째, 세상에 휘둘리지 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몰두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내가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라. 남들이 만든 규칙과 기준에 맞춰 살기보다는 스스로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법을 배워라. 23번째, 질문이 열어주는 문.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인간은 스스로를 이해하고자 할 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간직해온 목표가 갑자기 무의미해졌다면 이제 무엇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삶은 질문으로 가득한 미지의 세계다. 진정한 삶의 가치는 완벽한 해답이 아니라 그 해답을 찾아가는 노력과 답을 찾지 못해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용기에 있다. 24번째, 마음의 중심을 잡는 법. 자연이 계획 없이도 최적의 형태를 찾아내듯 우리도 완벽한 목표 없이 살아가도 괜찮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고 스스로를 다듬어가는 과정이다. 우리는 가끔 지나친 진지함으로 삶을 무겁게 끌고 가거나 너무 가볍게 흘려보내며 중요한 것을 놓치곤 한다. 하지만 삶은 그 극단의 어딘가에 있다. 불안과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힘, 그리고 고요함 속에서도 전진하려는 열정, 그 둘이 만나야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다. 내면의 불안을 가다듬는 나의 작은 움직임이 결국 세상까지 바꿀 수 있다. 26번째, 생각 없이 따르지 말 것. 인간은 본능적 존재다. 이 본능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잘못 따르면 서로를 상처 입힐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덕이라는 규범을 만들었다. 하지만 도덕이 언제나 인간을 위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강자의 힘이 당연하게 여겨졌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희생, 겸손, 순종 같은 가치가 미덕으로 추앙받기 시작했다. 결국 힘을 가지지 못한 자들의 노예의 도덕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도덕을 절대적이라고 믿어버린다는 점이다. 하지만 도덕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우리가 따르는 도덕이 과연 우리를 더 강하고 자유롭게 만드는지 아니면 오히려 묶어두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중요한 건 도덕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힘을 기르는 것이다. 29번째, 진실을 말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람들은 왜 진실을 말할까? 진실을 말하는 게 훨씬 편하고 덜 피곤하기 때문이다. 진실을 말하는 편이 인생을 더 유리하게 만든다. 가볍고 자유롭고 덜 피곤하니까. 30번째, 진실의 힘. 진실을 택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롭고 강해진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순간 비로소 삶을 주도할 수 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진실을 말해온 이들이다. 그러니 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선택하라. 진실을 말하는 순간 당신은 더 단단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31. 기다림이 답이 될 때. 기다린다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힘든 도전 중 하나다.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는 언제나 지금 당장 뭔가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즉각적인 반응이 최선이라 믿지만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할 때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된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불안과 감정을 견디고 내면을 다스리는 과정이다. 오히려 행동하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할 수 있다. 기다림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힘을 시험하는 과정이다. 그러니 하루만 더 기다려볼까? 어쩌면 그 하루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 32. 진실을 말하는 용기. 솔직함은 단순히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다. 진실을 마주한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내면을 똑바로 응시하는 힘을 의미한다. 진정한 솔직함이란 타인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에게 진실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진짜 용기란 자신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태도이며 다른 이들의 반응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다. 진실을 말한다는 건 누군가의 호응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다. 진실을 드러내는데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다. 그것이야말로 자유로 가는 길이며 진정한 자기 확립으로 나아가는 단계이다. 35. 틀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법.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의 반응이다. 많은 사람이 화를 내거나 방어적으로 나온다. 사실 그 분노는 타인에게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넘어졌는데 바닥이 미워서 발로 차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우리는 실수를 인정하는 일을 어려워한다. 판단이 틀렸다고 해서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잘못을 받아들이고 그 경험에서 배우려 할 때 진정한 강함이 생긴다.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건 자존심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더 여유롭게 해주는 일이다. 37. 변화는 불편함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익숙한 방식에 의지할 때 안정감을 느낀다. 익숙함은 마치 자연스러운 선택처럼 보인다. 에너지를 덜 들이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미 검증된 길을 따르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익숙함을 넘어서는 도전에서 이루어진다. 새로운 시도는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단련되고 시야가 넓어진다. 익숙함을 뛰어넘는 건 단순한 변신이 아니라 더 큰 가능성을 향해 문을 여는 일이다. 그러니 오늘 조금이라도 낯선 길에 발을 디뎌보자. 그 안에 당신이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이 숨어 있을 것이다. 38.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라. 습관이 태도를 만들고 태도가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점차 익숙한 것에 안주하게 된다. 하지만 삶은 고정된 틀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이다. 따라서 주어진 규칙을 따르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무엇이 당신을 올가매고 무엇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지 탐구하라. 틀을 배우되 그 틀에 갇히지 마라.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 선택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라. 41. 고통 없는 성장은 없다. 누구나 살다 보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순간을 맞닥뜨린다. 하지만 고통이란 애써 피하려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 뿐이다.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피하려는 마음이다.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안에서 배운 것들을 삶의 원동력으로 바꿀 때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 43. 흔들려야 나아간다. 지금 모습에 안주하지 마라. 이대로도 괜찮다는 말은 때로 더 나은 자신을 찾아가는 기회를 가로막는다. 중요한 건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깊어지는 것이다.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오면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라. 파트 2. 당신이 만나는 모든 얼굴이 당신을 만든다.
인간관계와 감정 조절에 관한 31가지 방법입니다. 파트 1에 이어 44번부터 시작합니다. 감정의 지배자가 되어라. 지금 느끼는 감정은 단순히 순간적인 반응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당신 안에 쌓여있던 기억과 감정들이 되살아난 것이다. 하지만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 감정을 분석하는 데만 머무르지 마라. 감정은 당신을 흔들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더 나아가기 위한 재료가 돼야 한다. 45번째, 감정은 때때로 당신을 속인다. 사람들은 강렬한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이 곧 진실이라고 믿는다. 강렬한 감정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려 판단하면 결국 후회만 남는다. 지금 감정이 너무 강해서 길을 잃었다면 이 감정이 사라진 뒤에도 같은 결정을 내릴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46번째, 판단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언제나 가치를 판단하려 애쓴다. 하지만 내가 내리는 이 판단이 정말 정확한지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답은 간단하다. 아마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각, 기준, 판단 방식은 결코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판단을 내려놓으면 어떨까? 혐오나 편애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말이다. 때로는 판단을 멈추고 삶을 그 자체로 느껴보자. 세상이나 자신을 평가하기보다는 그저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자.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도 충분히 아름답고 찬란한 순간들이 기다린다. 우리가 모든 판단을 내려놓는 그 순간 진짜 인간다움을 만날지도 모른다. 47번째, 지나치게 판단하지 말아라. 사람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은 귀중하다. 그러나 너무 깊이 들여다보면 위험이 따른다. 사람의 약점이나 실수를 지나치게 분석하고 비판하다 보면 그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깨질 수 있다. 계속 약점과 실수를 들춰내면 관계는 깨지고 신뢰도 무너진다. 결국 냉소만 남을 뿐이다. 사람을 이해하는 목적은 그들을 판단하거나 재단하려는 게 아니다.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다. 50번째, 친구가 힘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친구가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 마음도 따라 흔들린다. 그렇다고 우리가 친구의 고통을 무조건 대신 떠안을 필요는 없다. 때로는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위로란 결국 말이 아니라 곁에 남아주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51. 공감은 나를 지키면서 나누는 것이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따뜻한 감정 중 하나다.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커지면 오히려 나 자신이 지치고 무너질 수도 있다. 진짜 공감은 나를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도 타인과 연결되는 것이다. 내가 무너지면 상대에게도 온전한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먼저 내가 단단해지는 게 중요하다. 52.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는 일이다. 가끔은 이런 걱정을 하게 된다. 소중한 마음을 너무 자주 표현하면 혹시 그 감정이 희미해지는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그러나 기쁨과 위안은 아낄 대상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나눠야 한다. 56. 진심이 꼭 진실은 아니다. 진심으로 말한다고 해서 항상 진실을 말하는 건 아니다. 우리는 종종 진솔함과 진실을 혼동한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진심이 항상 진실과 일치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고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어쩌면 진실을 찾는다는 건 우리가 직접 만들어온 믿음과 환상을 하나씩 벗겨내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57. 영원히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 우리는 종종 영원히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인간의 감정은 변하기 마련이다. 중요한 건 감정보다 행동이다. 사랑은 순간의 감정이 식은 뒤에도 충분히 지속될 수 있다. 결국 사랑이란 마음 깊숙이 있는 진심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원히 사랑한다는 말은 절대 변치 않는 감정을 약속한다기보다 그 관계를 행동으로 지키겠다는 다짐이다. 59번째, 분노에도 유통기한이 필요하다. 다혈질인 사람들은 사소한 상처도 크게 받아들이고 부당한 상황에 더욱 격렬한 반응을 보이기 쉽다.
싶다. 감정은 우리 삶의 일부일 뿐 우리가 곧 그 감정이 될 필요는 없다. 그러니 분노를 영원히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분노의 유통기한을 정하라. 그 감정을 언제까지 품을지 스스로 결정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 63번째, 사랑은 왜 우리를 감동시키는가? 정말 바보 같은 사랑이라 말하면서도 우리는 결국 그 사랑에 감동한다. 사랑의 매력은 바로 그 계산 없는 어리석음에 있다. 정의는 공정하게 나누라고 하지만 사랑은 그저 누구에게나 아낌없이 나누라고 말한다. 사랑이 정의보다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저울 없는 마음 때문이다. 정의는 정교한 저울 같아서 무게가 조금만 어긋나면 기울어 버린다. 그런데 사랑은 애초에 저울을 꺼내지도 않는다. 64. 사랑과 희생, 무엇을 위해서인가? 사랑과 희생은 늘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내가 사랑하고 희생하려는 것이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 사랑은 아름답고 희생은 숭고하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목표를 위해 모든 걸 바칠 수도 있다. 66번째, 부끄러움은 생각이 아니라 시선에서 온다. 우리는 가끔 엉뚱하거나 외설적인 상상을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생각 자체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이걸 누군가가 알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생긴다. 부끄러움은 내가 품은 생각 자체보다 그것이 타인의 시선에 어떻게 비칠지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된다. 흥미로운 건 부끄러움이 실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타인의 상상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이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보다 타인은 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작용한다.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타인이 만들어낼 우리의 이미지일 수도 있다. 그러니 다음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잘못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너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라고. 그 순간 부끄러움이 생각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67. 타인의 기대에 맞추지 마라. 우리는 흔히 겸손을 미덕으로 배워왔다. 그러나 지나친 겸손은 인간을 억누르고 본능을 가두려는 사회적 장치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다. 진정한 인간은 자기 자신을 부각시켜야 한다.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맹목적인 겸손은 그냥 자기 의지가 없는 상태일 수도 있다. 지나친 겸손은 결국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족쇄가 된다. 진정한 개인이라면 자신의 올바른 욕망과 의지를 억제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은 오직 나에게 있다. 여담이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송 프로는 시사방송 겸손은 힘들다입니다. 일은 하나,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는 이유. 수치심은 단순히 부끄러움을 느끼는 감정이 아니다. 그리고 꼭 나쁜 감정만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신호다.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할 기회를 얻는다. 예를 들어 사람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의견을 말하거나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을 때 우리는 그 수치심을 마주하고 극복하며 더 자유로워진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니 수치심을 느낀다고 해서 스스로를 비난하지 말자. 그 감정은 우리를 지키기도 하고 동시에 더 나아가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일지도 모른다. 파트 3으로 넘어갑니다. 그대의 시선이 삶의 크기를 정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39가지 시각. 76번째,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사람들은 종종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르다. 우리가 지금 보는 인간의 모습도 특정 시대와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다. 기록된 역사 4천년은 인류의 거대한 여정에서 정말 짧은 한 장면일 뿐이다.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건 무수한 변화와 적응 그리고 선택의 결과다. 하지만 세상은 인간만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모든 것은 계속 바뀌고 우리가 아는 것들도 언젠가 달라질 수 있다.
우리는 마치 스마트폰 소프트웨어처럼 계속 업데이트 되는 존재다.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먼저 변화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고정된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변화의 흐름 안에서 나 자신을 이해하는 쪽이 낫다. 변화는 멈추지 않는다. 생각도 마찬가지다. 낡은 생각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변화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라. 77번째,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각자의 기준과 방식으로 세상을 본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규칙을 중시하며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 어떤 사람은 자유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같은 상황을 놓고도 반응이 완전히 다른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한 가지 방식으로만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나만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배운 대로 믿고 있는지이다. 그러니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마라. 그게 진짜 맞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고민해야 한다. 새로운 시야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내가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 88번째,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우리는 흔히 행동을 결과로만 평가한다. 성공했으니 옳았고 실패했으니 잘못이었다고 쉽게 결론 내린다. 그러나 중요한 건 화려한 결과가 아니라 그 행동에 담긴 의도와 가치다. 비록 실패하더라도 정직하고 올바른 의도였다면 그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 반대로 성공했다고 해서 반드시 진리를 증명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결과만으로 행동을 판단하지 말자. 90번째, 희망은 축복인가 속박인가?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는 유명하다. 사람들은 희망을 마지막 남은 보물이라 여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희망은 내일을 믿게 하고 오늘의 고통을 버티게 만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기보다 어디에 있을지 모를 더 나은 미래만 기다리게 된다. 희망은 삶을 버틸 힘이 되지만 동시에 현재의 고통을 견디게 하는 족사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희망을 위로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기대와 실망이라는 양면을 가진 감정이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아질 거라는 말에 매달리는 동안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다. 희망은 고통을 없애주지 않는다. 오히려 고통을 견딜 이유를 만들어줄 뿐이다. 그래서 희망은 우리를 살게도 우리를 미끄러지게도 한다. 94번째, 허영심.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허영심이 없다면 우리 마음은 얼마나 텅 비었을까. 허영심은 단순한 자만심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개선과 자아 실현을 향한 열망이 가득한 보물창고 같은 것이다. 누구나 그 창고에 끌리고 거기서 무언가를 얻고 싶어 한다. 허영심은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내면의 의지를 자극하고 더 나은 나로 이끌어주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만약 적절한 허영심이 전혀 없었다면 예술가들이 자기를 표현하려는 열정을 어떻게 불태웠겠으며 발명가들이 한계를 넘어서는 시도는 어떻게 지속했을까. 그러니 허영심을 무조건 부정하거나 숨기지 말자. 대신 현명하게 다루자. 허영심은 우리를 움직이는 작은 엔진이다. 95번째, 삶의 끝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릴까? 누군가는 남은 시간을 받아들이고 또 누군가는 스스로 마지막을 결정한다. 어떤 것이 더 존중받아야 하는지는 각자의 가치관에 달려 있다. 결국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깊은 고민과 자기 성찰이 담겨 있다. 누군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용기를 택하고 또 누군가는 살아남는 인내를 선택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선택이 외부의 강요나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온 것이어야 한다. 삶의 끝자락을 생각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나는 어떤 마무리를 원하고 무엇을 위해 그 끝을 선택할 것인가. 96번째, 부자는 왜 가난한 이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할까? 가난한 이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가 내 것을 빼앗으려 했다면 얼마나 타락한 사람인가 하고. 하지만 사실 그들은 타락했다기보다 그저 무심할 뿐이다. 너무 많은 걸 가져본 사람은 작은 것의 가치를 느끼는 능력을 잃어버린다. 사랑도 정직도 양심도 놓쳐버릴 수도 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한다.
가해자도 피해자만큼 고통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부정한 판사는 서류를 처리했을 뿐이고 그 판결로 인해 누군가 인생이 망가졌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한다. 양쪽이 느끼는 감정의 무게는 같을 수 없다. 결국 타인의 행동을 피해자의 고통으로만 판단하기보단 그 행동 뒤의 배경과 의도도 살펴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가해자의 잘못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들을 단순히 타락한 괴물이라 부르는 순간 문제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파리 한 마리 죽이는 것처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97번째, 적당한 자존심은 우리를 지켜준다. 우리 몸이 피부로 감싸져 뼈와 살을 보호받듯이 마음과 영혼도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바로 자존심이라는 얇은 막이 우리의 내면을 보호한다. 만약 이 자존심이 없다면 너무 적나라한 모습으로 인해 쉽게 상처받을지도 모른다. 자존심은 단순한 약점이 아니다.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필요한 장치다. 만약 자존심이 전혀 없었다면 칭찬과 비난에 훨씬 더 쉽게 휘둘렸을 거다. 너무 지나치면 방어적이 될 수 있지만 적절한 자존심은 우리를 더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만들어준다. 비유하자면 자존심은 영혼을 감싸는 피부 같은 것이다. 두꺼우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자존심도 절묘한 균형이 필요하다. 또 화장처럼 살짝 꾸미는 효과도 있다. 우리는 날 것 그대로 노출하지 않고 세상과 조금 더 부드럽게 대면할 수 있게 한다. 결국 자존심은 영혼을 보호하는 작은 피부다. 적당한 자존심은 잘못된 게 아니다. 덕분에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니 말이다. 100번째, 죽음, 인간이 가진 마지막 자유. 죽음은 인간이 진 마지막 자유이자 삶 속에서도 통제받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유일한 권리다. 죽음은 자기 의지의 가장 극단적 표현이며 모든 규범과 도덕을 넘어서는 순간이기도 하다. 어떤 모습으로 삶의 끝을 맞이할지 스스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자유다. 하지만 법과 제도는 이를 통제하며 죽음도 사회가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죽음이 강제되는 순간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본질을 잃는다. 자기 의지와 자유 없이 맞이하는 죽음은 그저 잔혹함일 뿐 정의를 가장한 폭력일 수밖에 없다. 102번째, 정의란 무엇인가? 처음에 사람들은 정의를 나만 손해보는 건 억울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해 다 같이 공평하게 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정의는 단순한 균형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만의 도덕적 기준을 세우고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과거에 대한 정의도 마찬가지다. 정의는 억울한 일을 계속 들추는 게 아니라 고정된 규범을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데서 발전해야 한다. 우리가 망각의 능력을 가진 이유도 과거의 정의에 매달리는 대신 스스로의 가치를 만들어 나갈 의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의란 타인의 눈에 맞추는 규범이 아니라 자기 의지로 만들어가는 창조적 과정이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걸 실현하려는 의지, 바로 거기서 정의가 시작된다. 103번째, 법이 항상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의에서 탄생한 게 아니다. 오히려 힘의 균형 속에서 생겨난 결과물이다. 법은 강자가 약자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형성된다. 개인의 자유와 의지가 중요하긴 해도 결국 법은 힘과 이익을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라기보다는 힘의 논리를 합리화해 조정하는 장치에 가깝다. 법은 이상적 정의의 구현이 아니라 이익과 효율을 고려한 계산의 산물이다. 강자가 약자에게 약간의 권리를 주는 것도 약자를 완전히 무너뜨리면 결국 강자에게도 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법에 대해 너무 낭만적인 기대를 말자. 대신 그 안에 담긴 힘의 관계와 계산을 이해하는 게 현실적이다. 그게 오히려 법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세상을 읽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105번째,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우리는 자주 과거를 지금의 기준으로 평가하려 든다. 하지만 과거 사람들은 우리 시대의 도덕이나 감각을 몰랐다.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시대적 맥락과 가치관이 있었다.
종교 재판이나 공개 처형도 당시엔 신성한 질서를 지키는 방식으로 여겨졌다. 물론 지금 기준에선 충격적이지만 그건 우리가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과거의 잔혹 행위들은 명령자와 실행자가 분리된 구조에서 자주 일어났다. 명령자는 결과를 직접 보지 않아 죄책감을 덜 느끼고 실행자는 단지 명령을 따를 뿐이라고 여겼다. 이 심리적 거리감이 지금도 불합리한 일들을 가능케 한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인간은 대체로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만 공감하도록 설계된 듯하다. 그래서 과거를 섣불리 비난하기보다 그 시대적 맥락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더 넓은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 그러니 과거는 단순히 비난할 대상이 아니라 배움과 통찰의 대상이다. 106번째, 우리가 옳다고 믿는 선택. 폭풍우가 몰아쳐 옷이 젖어도 우리는 구름을 향해 화를 내지 않는다. 자연은 그냥 자연일 뿐 우리를 일부러 괴롭히려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인간에게 상처받을 땐 얘기가 달라진다. 우리는 분노한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이 구분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예를 들어 귀찮게 날아다니는 파리를 잡아 죽일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범죄자를 처벌할 때도 우리는 그걸 사회적 정의라 여기며 윤리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다. 두 경우 모두 무언가에게 해를 가했지만 우리는 그걸 대체로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모든 윤리는 필요에서 출발한다. 자신을 지키고 더 큰 고통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행동을 정당화한다. 많이 나쁜 행동도 결국 생존과 자기 보존 본능에서 비롯된다. 이 본능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기본 작동 원리와 맞닿아 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인간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각자의 경험과 가치관 속에서 이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며 행동한다. 그 선택이 때론 타인에게 해를 끼치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스스로 옳다고 믿는 선택을 한다. 다만 그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때론 우리의 최선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한다. 107번째,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유의지란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착각 중 하나다. 그럼에도 이 착각이 우리를 행동하게 하고 삶을 살아가는 추진력이 된다. 스스로 결정한다고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을 내 손 안에 쥔 기분을 느낀다. 그렇다고 삶이 무의미한 건 아니다. 설령 모든 게 계산될 수 있다고 해도 우리는 각자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쌓는다. 중요한 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묻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선택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112번째, 복종은 때때로 가장 쉬운 선택이다. 자신을 다스리며 절제하는 삶을 택하는 사람들도 결국 더 편한 길을 찾을 때가 있다. 욕망과 의지를 내려놓고 정해진 규칙과 원칙에 복종하는 삶 말이다. 복종하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 정해진 틀 안에서 살아가니 삶의 공허함이나 불안을 느낄 틈이 줄어들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덜 느끼게 된다. 이런 모습은 현대 사회에서도 쉽게 보인다. 국가나 조직에 무조건 따르는 편이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서 부분적으로 순응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단순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진정한 도전은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다. 책임을 피하지 않고 자기 기준을 지키며 사는 건 결코 쉽지 않다. 복종과 포기의 편안함을 넘어서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려면 더 많은 용기와 행동이 필요하다. 113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우리는 모두 흔들리고 실수하고 후회하며 산다. 하지만 중요한 건 흠 없이 사는 게 아니라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루를 채워가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 삶은 빛날 수도 있고 흐려질 수도 있다. 누군가는 따뜻한 한마디로 주변을 환하게 만들고 또 누군가는 자신만의 길을 걷다 작은 변화를 일으킨다. 특별함은 거창한 데서 오지 않는다.
오히려 사소한 행동과 진심 어린 태도가 우리를 빛나게 한다. 지금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다. 남처럼 될 필요는 없다. 당신만의 방식으로, 당신만의 속도로 걸어가면 된다. 여기까지 본문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어떤 문장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떤 책은 덮고 나서도 긴 여운을 남깁니다.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던 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선명해지고 어느 날 불현듯 떠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니체의 글이 그렇습니다. 읽을 때는 낯설고 거칠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삶의 어느 한 조각에 맞물려 깊이 새겨지기도 합니다. 이 책이 당신에게 그런 순간을 남길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평소에 읽기 어려웠던 니체의 책을 이렇게 짧게 요약으로 남겨준 어나니머스의 마침의 글이었습니다. 오늘도 긴 녹음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